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 최근 개봉한 영화 오펜하이머의 주인공, 원자폭탄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제. 로버트 오펜하이머의 평전에서 오펜하이머에게 붙여진 애칭입니다. 오펜하이머는 미국의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인 맨하탄 프로젝트의 책임자로서 원자폭탄 개발에 성공하여 칭송을 받습니다. 그러나 원자폭탄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되어 도시가 파괴되고 수십만 명의 사상자를 내므로써 의도치 않은 대학살의 주도자가 되어버립니다. 물론 이 결정은 정치인들이 내린 결정이죠. 오펜하이머는 나는 이제 죽음이요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다 라고 되뇌이면서 핵 분열만큼 커다란 자기 분열에 빠집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흥행하고 있죠? 오펜하이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영화 안팎의 이야기를 4가지를 소재로 골라봤습니다. 다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놀란 감독은 이전 영화부터 다크나이트의 주인공 배트맨이나 조커처럼 선악의 명암이 분명하지 않았던 인물을 주인공으로 선택했는데요. 오펜하이머 역시 그 정체성을 한 가지로 규정할 수 없는 인물이어서 도리어 영화하는데 큰 매력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오펜하이머의 4대 아이러니, 이렇게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그럼 오펜하이머의 첫 번째 아이러니는 무엇일까요? 바로 핵무기를 인류 최초로 개발한 장본인이 핵무기의 사용을 극렬하게 반대하게 된다는 아이러니인데요. 마치 내가 낳은 자식이 마음에 들지 않자 내 자식이 아니다 라고 외치는 모양새입니다. 창조자이자 파괴자로서 2가지 얼굴을 지닌 오펜하이머는 원자탄이 핵분열하듯이 그의 자아는 극심한 분열 상태에 빠집니다. 오펜하이머가 극심한 자기 분열을 겪는 것처럼 오펜하이머가 만든 원자폭탄 역시 역사적인 아이러니에 놓입니다. 인류의 학살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탄생된 원자폭탄은 역사와 정치 앞에서 인류의 대규모 학살의 도구로 전락해 버립니다. 오펜하이머의 2번째 아이러니는 원자폭탄의 개발 목표가 상실, 수정된 역사적 아이러니입니다. 맨하튼 프로젝트. 이 계획은 제2차 세계대전 도중 미국이 주도하고 영국, 캐나다가 참여한 핵무기 개발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을 포함한 미국 과학자 아카데미의 제안으로 시작되었고 미국의 30군데의 시설에서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중 뉴멕시코주 로스엘레모스에서 오펜하이머의 책임하에 수천 명의 연구자들이 세계 최초로 핵분열 반응을 이용한 원자폭탄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 계획의 최종 승인자는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었고 이 계획의 조준 관역은 나치 독일의 히틀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45년 4월 12일 맨하튼 프로젝트를 비밀리에 이끌던 루스벨트 대통령이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당시 4선째 미국 대통령으로 재임하고 있었고 그의 나이는 63세였습니다. 즉 프로젝트의 최고 책임자이자 승인자가 사망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해 1945년 4월 30일에는 히틀러가 자살을 했습니다. 최종 조준 관역 역시 사라져버렸고 같은 해 5월 8일 독일은 패망했습니다. 프로젝트 주체와 목표가 모두 사라진 셈입니다. 하지만 흐르는 물줄기를 되돌릴 수 없듯이 역사의 수레바퀴 또한 거칠 수가 없었습니다. 주체는 루스벨트 대통령에서 트루먼 대통령으로, 목표는 나치 독일에서 제국주의 일본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손을 바짝 들고 항복한 독일과는 달리 미친 광기의 군부가 득세하던 일본은 반자이 돌격, 카미카제, 옥새 등과 같은 무모한 공격 방법으로 미국에 정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되어 수많은 사상자를 낸 뒤 일본은 항복을 하였습니다. 오펜하이머의 3번째 아이러니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치 독일의 핵무기 개발 움직임을 감지하여 시작된 맨하튼 프로젝트는 이제 미국과 패권을 다투려던 소련의 야심을 부추겨 소련의 개발 경쟁심에 불을 붙이게 되고 결국 평화가 아닌 인류의 대결, 냉전을 불러오게 되는 아이러니입니다. 맨하튼 프로젝트는 현재 가치로 계산해보면 42조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당과 미국 정부는 왜 그토록 공을 들여 핵무기의 정당성을 설파하고 미국 국민의 동의를 끌어내려고 애를 썼을까요?
그것은 핵무기가 전후 미국 대외 정책의 핵심 수단이 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핵무기의 과공할 위력을 바탕으로 전후 세계의 질서를 미국의 계획대로 형성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핵무기가 지속적인 미국 일방주의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이죠. 실제로 미국은 핵무기의 위력을 앞세워 뒤늦게 일본과의 전쟁에 참여한 소련을 배제하고 일본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소련의 반대를 무릅쓰고 독일을 분단했으며 소련에 대한 전쟁 배상을 거부했습니다. 핵무기가 가져다준 미국 일방주의의 절대적인 승리였습니다. 1945년 8월부터 4년간 미국은 핵 독점의 바탕을 둔 일방주의를 추구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냉전을 낳은 것입니다. 소련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핵무기 개발에 심혈을 기울였고 마침내 1949년 8월 소련의 핵실험은 성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의 핵 독점이 깨지고 그해 10월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전후 미국이 누려왔던 전략적, 지정학적 우위는 상실되고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즉,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세우려고 했던 시도, 그 한가운데 있었던 원자폭탄과 오펜하이머는 다시 인류의 경쟁과 분열의 기폭제로 작용을 한 셈입니다. 오펜하이머의 네 번째 아이러니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펜하이머의 인생에 대한 아이러니입니다. 원자폭탄의 아버지는 적대국의 간첩으로 몰락하고 실제 간첩은 적대국으로 가서 영웅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면 왜 오펜하이머는 간첩으로 몰리게 되었을까요? 오펜하이머가 간첩으로 몰리게 된 시기는 1954년 미국의 메카시즘 광풍이 휘몰아칠 때였습니다. 세계의 일대 강국에 자리를 내준 미국은 양강의 한 축인 소련과 매우 위험한 경쟁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소련이 심어놓은 간첩을 찾는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 상원의원인 메카시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간첩 색출은 금도를 넘어 잔인하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거기에 오펜하이머도 같이 휘말리게 됩니다. 원자폭탄 개발에 성공한 오펜하이머는 미국 대중의 큰 열광을 받았죠. 1949년부터 1954년까지 원자력위원회 자문위원회의 의장 역할을 맡게 됩니다. 하지만 오펜하이머는 일본 원폭 투하로 인해 많은 민간인들의 죽음을 목도하자 핵무기 개발에 회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소폭탄을 개발하려고 하는 미국 정부와 맞서게 됩니다. 여기에서 오펜하이머의 반대편 쪽에 배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역할의 당시 원자력위원회 위원장 루이스 스트라우스가 있습니다. 모차르트를 시기하여 그를 모함하고 독사를 시도한 살리에르처럼 오펜하이머를 시기한 스트라우스는 오펜하이머를 청문회장에 불러 세웁니다. 그가 소련의 간첩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사활을 다합니다. 이때 오펜하이머의 과거 전력까지 소환이 되는데요. 오펜하이머는 젊었을 때 공산주의 사상에 동조했었고 더 열렬한 공산주의자였던 진 테틀록과 외도를 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집니다. 결국 오펜하이머는 자신의 모든 지위를 내려놓고 쓸쓸하게 링에서 퇴장합니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원자폭탄의 아버지 오펜하이머는 간첩으로 오인을 받고 68년이 지난 후에야 복권이 되었습니다. 실제 간첩이었던 푸스는 동독으로 가서 영웅 대접을 받았죠. 두 사람의 인생의 후반기에 일어난 반전은 매우 스티슨 아이러니가 아닐까요? 오늘은 오펜하이머 영화 바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궁금하신 시청자분들을 위하여 오늘의 주제를 살짝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본에 투하된 2개의 원자폭탄에 대한 탐구. 두 번째, 한국전쟁에서 미국은 왜 원자폭탄을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세 번째, 오펜하이머가 개발한 핵무기는 그 이후 현대사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오늘은 이렇게 3가지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스타트! 첫 번째, 일본에 투하된 2개의 원자폭탄에 대한 탐구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영화 오펜하이머에서는 일본 원폭 투하에 대한 장면이 없지 않습니까? 그건 아마도 세계 영화 시장에서 일본이 3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은 같은 종류일까요? 만약 두 원자폭탄이 다르다면
영화 오펜하이머에서 오펜하이머가 성공시킨 트리니티 실험의 원자폭탄은 두 장소 중 어떤 곳에 투하된 것일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원자폭탄은 같은 원자폭탄이 아닙니다. 그리고 트리니티 실험에서 성공한 원자폭탄은 나가사키에 떨어진 바로 그 원자폭탄입니다. 그럼 왜 서로 다른 원자폭탄을 투하했던 것일까요? 잠깐 시간을 돌려서 1945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45년 독일은 백기를 들고 항복을 했지만 일본 제국만 계속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빨리 전쟁을 끝내고자 했던 미국은 도쿄 대공습이라고 하죠. 수백 대의 B-29를 동원해 도쿄를 초토화시켰지만 그마저 효과가 없었고 트루먼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그 다음 선거를 위해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트루먼은 맨하튼 프로젝트의 성공을 토대로 일본의 원폭 투하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 어떤 방법으로 투하를 할 것인지 그 최종 결정에 오펜하이머도 함께 참여를 한 것입니다. 오펜하이머와 핵실험 참여 과학자들은 트리니티 실험이 성공했으니 원자폭탄이 실전에서 어떤 효과를 내는지 매우 궁금했을 것입니다. 처음에 투하 장소로 고려된 곳은 일본의 옛 수도 교토와 넓은 평지의 히로시마 두 곳이 1순위로 떠올랐습니다. 히로시마로 원폭 투하가 결정되고 1945년 8월 6일 새벽 2시 7대의 B-29기가 출격을 하여 드디어 오전 8시 15분 원자폭탄이 투하됩니다. 히로시마 상공 570m에서 원자폭탄은 폭발을 했습니다. 이때 투하된 원자폭탄의 이름은 리틀보이, 전쟁 승리를 앞두고 타계한 루즈벨트 대통령의 별명입니다. 그럼 리틀보이는 어떤 원자폭탄일까요? 처음 원자폭탄이 만들어졌을 당시 재료로 쓰이는 물질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우라늄 235, 그리고 또 하나는 플루토늄 239입니다. 리틀보이는 우라늄 235를 재료로 사용했으며 두 개의 우라늄 덩어리를 충돌시켜서 임계 질량을 넘김으로써 핵 분열을 일으켜 폭발하는 원리를 이용했습니다. 나가사키에는 3일 뒤인 8월 9일에 원폭이 투하되었는데요. 그 원폭의 이름은 펜맨이었습니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의 별명이 펜맨이죠. 펜맨은 플루토늄 239를 사용하는데요. 그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펜맨은 중심에 동그란 플루토늄 덩어리를 넣고 그 덩어리를 폭약으로 둘러싼 뒤 모든 방향에서 터뜨리면 그 충격파로 인해 우라늄, 플루토늄, 복합 코어와 중성자 점화기가 일련의 과정을 거쳐 폭발하게 됩니다. 이 폭발 과정 자체가 리틀보이에 비해 복잡하고 고난도로서 초기에는 제작이 매우 어려웠고 시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당시 맨하튼 프로젝트는 미국 30여 곳에서 진행되고 있었는데 오펜하이머가 트리니티 실험을 통해 단기간에 성공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실험에 성공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실전에 투입된 것입니다. 펜맨은 모양이 원형에 가깝고 길이 3.2m, 지름 1.5m, 무게 4.6톤의 폭탄의 위력은 21킬로톤에 달해 성능 면에서 리틀보이를 훨씬 능가했습니다. 21킬로톤이라면 수류탄 11만 5,500개를 동시에 한 곳에서 터뜨리는 위력에 맞먹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파괴력이 아닐 수 없죠.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일본 정권은 고작 7대 B-29기 폭격기를 격추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상공에서 B-29기를 격추시켰다면 그 피해가 다소는 적었을 텐데요. 도쿄 대공습 때 도쿄 상공에서 폭격을 한 B-29기가 수백 대에 달했고, 그래서 7대가 히로시마 상공에 나타나자 폭격이 아닌 정찰을 하러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무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상부에서는 히로시마 원폭 폭발을 보고받고도 아예 원폭 투하 자체를 부장하거나 쉬쉬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반응이 없자 3일 뒤에 나가사키의 원폭이 추가로 투하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애꿎은 희생자가 10여만 명 더 생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종전 후 5년 만에 일어난 한국전쟁에서 왜 미국은 원자폭탄을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한국전쟁은 미국이 역사상 처음으로 승리하지 못한 전쟁이었다고 합니다. 정전협정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클라크가 출간한 회고록을 보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승리를 하지 못한 채 정전협정에 서명한
부끄러운 이력을 갖게 되었다라고 토로할 정도였습니다. 15만 명이 넘는 사상자를 내고도 승리를 거두지 못한 미국은 한국전쟁을 잊혀진 전쟁이라고 일컬을 만큼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혹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역사학자 가디스는 트루먼 대통령이 핵무기의 사용을 진지하게 고려했지만 전쟁에 투입하지 않은 이유를 3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북한 내에 핵무기를 투하할 만한 마땅한 목표물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통상 대도시나 대규모 산업시설, 군사기지 및 보급로 등이 핵공격 대상이지만 북한은 수도 평양이 미국의 폭격기 공격에 의해 초토화되었고 이러한 것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둘째는 중국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에 핵폭탄을 투하하는 것도 고려되었으나 이는 소련의 개입까지 야기하면서 유럽으로까지 확전이 되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위험성이 다분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핵무기 사용이 진지하게 고려되었던 1951년 상반기 유엔군의 반격이 본격화되고 서울을 재탈환하는 등 전선에서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핵무기 사용의 시급성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3가지 이유로 한국 전쟁에서는 핵무기의 사용이 억제되었습니다. 참으로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펜하이머가 개발한 핵무기는 그 이후 현대사를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모든 국가들이 핵무기를 보유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는데 현재 어떻게 전개되고 있을까요? 미국의 원자폭탄 개발 이후 소련을 비롯하여 여러 국가들이 핵무기 개발에 뛰어들었는데요. 소위 냉전의 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미국을 필두로 하는 자본주의 세력과 소련과 중국을 필두로 하는 사회주의 세력의 격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련부터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여 현재 모두 9개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개발한 순서대로 보유국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1945년 미국이 첫 스타트로 현재 핵탄두 7,400개 보유. 1949년 소련이 두 번째, 현재 러시아가 승계하여 8,500개 보유. 1952년 영국이 세 번째로 개발, 현재 225개 보유. 1960년 프랑스 300개, 1964년 중국 200개, 1974년 인도 110개에서 200개, 1998년 인도와 대치하던 파키스탄 100개에서 130개. 정확한 연도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역시 80에서 300개, 마지막으로 북한이죠. 45개에서 100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됩니다. 오펜하이머의 원자폭탄 개발 성공으로 지구의 시계는 매우 빨리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구가 멸망할 확률이 현저하게 높아졌죠. 이에 지구상의 국가들은 협의를 진행해왔고 그 산물로 IAEA, NPT 등의 지구멸망 제어 수단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임시 조치가 지구의 지속적인 평화를 유지시킬 수 있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회의적입니다. 핵을 보유한 5개국, 아니 비공식까지 포함 9개국이 핵을 감축하는 것을 넘어서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지구의 공멸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자, 오늘도 남다른 인문학적 해안을 가지고 계시죠? 이 20쇼 주인장이신 신동호 변호사님.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네. 자, 그리고 또 한 분 사회과학적 시각으로 영화를 통찰력 있게 바라보시는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작가이시자 평론가이신데요. 이승현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작가님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처음 영화 얘기하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영화 소개하는 책 쓰고 칼럼 쓰고 있고요. 이번에 영화 산업을 다루는 한국 영화가 사라진다, 2주 뒤에 출간되니까 그 책에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오늘은 오펜하이머로 좀 재미있는 얘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 2주 있다가 책이 발간된다고요? 네. 아, 제목이 다시 한번. 한국 영화가 사라진다. 아, 한국 네. 영화가 사라진다? 영화 오펜하이머는 대한민국 역사와도 깊은 관련이 있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핵폭탄이 떨어지고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 오펜하이머도 8월 15일 개봉을 했는데요. 흥행과 관련해서 매우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논란은 논란이구나. 명불허전이었고요. 네, 저는 놀란 감독의 전작들을 한 편도 빠짐없이 다 봤고,
이번에도 개봉하기 전부터 이 영화는 굉장히 글로벌한 히트를 칠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던 것만큼 지금 그런 성적이 나오고 있고, 이 영화를 저는 한 줄 평으로 요약을 해보자면 양자 물리학이라고 하는 거를 이 영화에서 한 줄로 소개하는 게 나와요. 에너지와 역설의 세계. 에너지와 역설의 세계인 양자 물리학을 인간 법칙과 합치시키는 가장 완벽한 성공 사례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거든요. 에너지와 역설의 세계라고 하는 이 양자 물리학이라고 하는 이 간단한 소개가 사실 인간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인간이 한 우주이고, 사람들의 에너지가 다 충돌하고 모여있다가 충돌하고 이러고, 모순과 역설이 인간 세상에 다 있죠. 자연 법칙을 인간의 법칙으로 완벽히 일치시킨 가장 완벽한 영화였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뭐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감히 또 아쉽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단 하나 이렇게 아쉬웠다라고 표현하자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억력이 좀 귀여운 편이에요. 그래서 대하 장편 소설은 인물이 많아서 인물 이름을 다 못 외워서 읽지 못하는 그런 큐티한 기억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나온다, 저 같은 기억력의 소유자는 조금 한 두세 번 봐야 이해가 된다, 이런 약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좀 더 네. 보충 설명이 가능할까요? 이제 3부 같은 경우는 스트로스 제독과 오펜하이머의 두 가지 청문회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거기에 좀 더 많은 증언들, 누가 더 배신을 때리고 누가 내 편이고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그 부제가 뭐냐면 오펜하이머의 트라이엄프, 승리와 트레저디에 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트라이엄프는 이제 핵폭탄이 터지고 트리니티 실험이 성공하고 그게 완벽하게 이제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터지는 걸로 절정을 이뤘고, 나머지는 역사에 대한 평가, 그 역사에 대한 평가가 오펜하이머의 트레저디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를 좀 더 시간이 허락됐다면 풍부하게 담아냈을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인물 오펜하이머에 대한 놀란 감독의 시각을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이 영화 개봉 시기와 맞물려서 놀란 감독의 인터뷰 영상들을 제가 몇 개를 봤는데 인상적인 말씀이 있었어요. 놀란 감독은 내가 관심 있는 인물은 결함이 있는 인간이다. 그러니까 문제적 인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인간이 복잡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의 상황에 관심이 있다. 그런데 그 인물을 관심 있어 하고 영화에 그려내는 이유는 그 인간을 이해하고 싶어서다. 옳다라고 말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런 인간이라고 하면 한 가지로 정의 내리지 못할 어떤 그런 부류의 그렇죠. 인간을 얘기하시는 네. 거군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 인간 모두가 하나의 우주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간단치 않은 거죠. 모든 존재가. 너무나 복잡하고 결함 없는 사람 없고요. 살다 보면 누구라도 갈등 상황에 직면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그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선택의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죠. 선택을 하면 반드시 또 그 선택에 따른 어떤 결과, 책임져야 되는 결과가 나오니까 저는 항상 갈등과 선택과 결과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축에서 인간을 봐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오펜하이머가 굉장히 결함이 있는 문제적 인간이고, 또 이 시대에 이 사람이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굉장히 복잡한 방정식을 가진 시대적 상황, 이런 것을 그려내는데 정말 최고의 인물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든 소설이든 어떤 이 서사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고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그 인물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우리가 간접 경험을 하고, 그래서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보면서 그 인간을 우리가 이해하게 됐는지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 거기서 사고를 더 확장시키면 그래서 나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과연 그리고 내가 이 오펜하이머를 제대로 한 인간으로서 이해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싶어서 놀란 감독이 오펜하이머를 픽하신 게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모든 이 관객들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영화관을 나섰을 거라고 전 생각해서 굉장히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인상 깊었던 게 흑백과 칼라에 대한 어떤 그런 배경이 너무 좀 와닿더라고요.
3부에서 흑백과 컬러의 조합을 쓰고 있어요. 제가 관전 포인트 세 번째로 그거를 네, 꼽았는데 놀란 감독에 의하면 관점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고 해요. 시선이 컬러일 때는 오펜하이머의 시선으로 영화의 서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흑백일 때는 제독, 스트로스 제독의 시선으로 이야기가 펼쳐나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약간 그 시차도 있죠. 컬러일 때는 과거의 얘기고 스트레스 제독의 청문회는 현재의 얘기고 이제 이런 대비를 줘서 인물의 어떤 성격도 보여주고 이 시점도 보여주고 관점도 보여주고 이런 차이를 그리고 놀란 감독의 특유의 연출력인 거죠. 예. 전작에서도 쓴 적이 있고요. 음악적 효과일 수도 있고요. 저는 전체적으로 음향 효과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놀란 감독의 주특기이기도 하고 오펜하이머에서 굉장히 특유의 연출력으로 그 음향 효과를 어떻게 썼냐면 오펜하이머의 심리를 전부 음향으로 보여줬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굉장히 긴장되고 막 지금 지옥 같고 너무너무 막 힘든 상황에 있을 때 변호사님이랑 사회자님께서는 어떤 상태가 되세요?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 마음이 너무 힘들고 긴장되고 지금 미칠 것 같아. 지금 이 상황이. 그렇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한번 답변해 볼까요? 네. 저도 쿵쾅쿵쾅 거릴 것 같은데요. 네. 혹시 이 장면도 거기에 속하는지 제가 너무 궁금해서 제가 네. 한번 불쑥 끼어들었는데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킬리안 머피가 어느 장소에 찾아가는데 사람들이 발을 동동동동동동 네. 막 연설할 때. 네. 맞아. 그 장면이 저도 그런 묘사였구나라는 걸 지금 설명해드리니까 약간 네. 좀 이해가 되네요. 어떻게 되냐면요. 주변 소리가 안 들려요. 내가 너무 긴장돼 있고 지금 너무 내가 마음이 힘들면 음소거가 됩니다. 주변은 너무너무 시끄럽지만 나 스스로는 이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킬리안 머피가 굉장히 최고조의 어떤 심리적 긴장 상태에 있을 때 놀란 감독이 음을 소거시켜버려요. 두 가지 장면이 있는데요. 트리니티 실험에서 이제 원자폭탄이 터지고 핵구름이 만들어지고 쓰고 고글을 쓰고 이걸 보고 있잖아요. 빛이 막 퍼지고 막 난리가 났죠. 킬리안 머피 원샷으로 줌인 해가지고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소리는 없어요. 화면은 전체가 이 반사 빛을 통해서 터졌구나. 그걸 알려주는데 음을 소거시켜버려요. 지금 말씀하셨던 연설 장면에서 사람들이 막 발로써 환호를 해주죠. 근데 입장을 할 때요. 킬리안 머피 입장을 할 때 음이 소거됩니다. 얼마나 그 사람 심리적으로는 그 상황이 그 복잡함으로 다가오는지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음향 그리고 되게 시끄러워요. 놀란 감독은 굉장히 음향을 크게 써서 만약에 고망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스피커에서 좀 멀리 떨어진 좌석을 고르시는 게 좋겠고요. 그게 이제 음향으로서 인물의 심리 묘사를 굉장히 탁월하게 해냈다라는 게 네, 관전 포인트 첫 번째입니다. 어떤 인터뷰에서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놀란 감독이 오펜하이머에 집중하기 위해서 여성들을 많이 이렇게 인물을 죽였다 그럴까요? 그래서 키티하고 그 진이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 진은 정신과 의사였고요. 키티도 생물학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그 당시에 활약상이 있는데 이것들은 사실은 없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증을 각 인물마다 고증을 정확하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그 에피소드 자체는 만들어진 걸 수 있겠으나 그 인물이 가졌던 어떤 성향과 성격과 이런 것들은 기존에 나와 있는 사실 위주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펜하이머라는 인물이 영화 됐을 때 그냥 그 사람의 서사를 그대로 읊을 수도 있고 그런데 천재 감독인 크리스토퍼 놀란이 이렇게 재미있는 영화를 만들어내서 굉장히 즐겁고 고마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작가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뭐 특별히 클로징 멘트로 이렇게 한 건 없고 제가 퀴즈를 하나 내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크리스토퍼 놀란의 전작이 테넷이라는 작품이었어요. 테넷의 마지막 즈음에 이제 오펜하이머라는 이름이 언급이 돼요. 그러면서 이 영화가 끝이 나고 그 오펜하이머가 다음 작품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만약에 이것이 다음번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다음 작품은 저는 정해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영화 말미에 굉장히 친숙한 이름이 한 명 언급이 됩니다.
저는 그분이 다음 작품의 주인공이지 않을까. 누굴까요? 저는 작가님의 두 작품으로 얘기를 마무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영화에게 세상을 묻다. 안녕을 위하여. 이 두 가지인데요. 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서 세상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싶었을까요? 보편적인 가치, 개인이 가져야 될 안녕을 위하여.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인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인사하시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두 책 내용 맞죠? 네, 맞아요. 또 센스 있게. 정답 알려주십니까? 드리는 게 나을까요? 아닌 게 나을 것 같은데. 뭔데요? 잠깐만. 궁금해서요, 저도. 누구였죠? 존 F 켄. 맞다. 세 명이 제도 아. 청문회에서 맞아. 반대표를 그 중에 네. 그 중에 한 명이 맞다, 매사추세츠의 맞다, 젊은 맞다, 의원이 던졌습니다. 아. 누군가? 존 F 케네디입니다. 아, 네. 네. 저는 아마 염두에 두고 그걸 넣지 않았을까?